아세톤, 카듐, 비소페놀, 청산가리 등을 포함한 4천여 가지의 유해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번 손대면 끊을 수 없는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21세기에만 10억 명을 죽인 위험한 물질. 이것이 담배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가래를 치료하고 근심 걱정을 덜어주고 추위를 막아주고 소화를 도와주고 숙취를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사랑받으며 남쪽에서 온 신령스러운 풀이라 하여 남령초라 불리던 신비한 약초. 이것은 조선에서 부르던 담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담배는 원래 남아메리카에 존재하던 식물로 콜럼버스가 신대륙과 교역을 시작한 이후에 구대륙인 유럽으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으로 오게 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서 유입됐다는 게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이야기입니다. 먼 옛날을 말할 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 표현하곤 하지만 담배가 17세기쯤 돼서야 조선에 들어왔으니 호랑이가 간접 흡연이라도 할 수 있던 때는 생각보다 가까운 시절이었습니다. 처음 조선에 소개될 때의 담배는 약초로 인식됐습니다. 담배의 독성 물질을 알 수 없었던 옛날 사람들은 니코틴이 주는 각성작용을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고 착각했으며 담배를 피고 난 후에 혼미한 정신을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 외에도 가래나 담을 치료한다거나 소화를 돕는다거나 기생충을 죽인다는 등 여러 약효가 있다고 믿었으니 의학과 과학 지식의 부족이 치명적인 착각을 불러와 정반대의 물질을 약으로 사용한 것이죠. 담배가 사람에게 유익한 물건이라는 인식은 배움이 부족한 평민들만 가지는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에서 애연가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 정조인데 그토록 똑똑하셨던 정조대왕께서도 담배는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은 점이 없다며 온 백성에게 담배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하기도 하셨죠. 이 담배가 조선 팔도를 장악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635년 장유라는 문신이 쓴 계곡만피를 보면 피우지 않는 사람이 1000명 중 1명 꼴이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 흡연율 99.9%라는 건 과장이 많이 포함된 기록이겠지만 그만큼 담배가 널리 퍼져 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이 책이 쓰여진 1635년은 담배가 조선에 들어온 지 고작 20-30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인데 어떻게 담배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퍼질 수 있었을까요? 초기의 담배는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한 줌에 100문이나 했다고 하며 한근은 은 한 냥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쌀 한 섬에 해당하는 가격이었죠. 조선은 이 비싼 담배를 청나라에 수출하며 막대한 이윤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산 담배인 외지삼을 수입해서 팔았는데 나중에는 조선 내에서도 고급 담배 생산에 성공해서 전라도 진안, 평안도 3등에서 재배하는 진삼초가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담배가 돈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담배를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은 환경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담배 재배가 가능했으며 심지어 높은 산지에서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담배 재배를 성공의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야담집인 청구야담에는 몰락한 양반 허공의 이야기가 소개됐는데 이분은 담배 농사를 통해 무너진 집안을 일으키고 갑부가 되었다 하며 또 경남의 어떤 사람은 자기 논밭을 모두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담배를 매입해 서울로 가져갔더니 무려 6배의 이익을 남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떡상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담배는 너무나도 고마운 작물이었겠지만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담배를 접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애초에 약초라는 인식 때문에 흡연에 아무 거부감이 없었고 건강을 위한답시고 담배를 피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니코틴에 중독되었으니 이 중독성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 담배 재배지가 더 늘어나고 늘어난 생산량은 또 새로운 중독자를 만드는 악순환 속에 조선은 담배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죠. 처음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몸에 좋은 거 핀다는데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요. 상황과 장소에 관계없이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워댑니다. 길방은 기본이고 공연 관람 중에도 피우고 배 위에서도 말 위에서도 가마 위에서도 주막에서 음식을 앞에 두고도 담배를 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임금 앞에서까지 거리낌 없이 흡연을 했었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조선에서 담배는 어른들만의 물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겨우 엄마 젖을 떼고 나면 담배를 피운다. 담배가 매우 성행하여 4-5살이면 이미 담배를 배운다. 10살 남짓 되면 남녀와 귀천 없이 모두 담배를 피운다. 몸에 좋은 약초인데 어른들만 쓰면 안 되죠. 아이들도 열심히 피워서 건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흡연을 권장하고 훈장님과 학생이 함께 담배를 피우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마주 앉아 담배를 피우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 펼쳐졌죠. 그런데 아무리 과학 지식이 부족했던 시기라 한들 이 독한 물건이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을까요?
사실 처음 담배가 들어올 때부터 논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별로 설득력을 얻지 못했는데요. 초기에 담배를 반대하던 사람들의 논리는 남쪽 오랑캐들의 근본 없는 불인이 피우면 안 된다. 우리를 공격했던 일본에서 건너온 물건이니 피우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감정적인 이야기였던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때는 오히려 담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문물을 거부하는 폐쇄적인 사람처럼 보여지고 어디서 유래한 것이건 몸에 유익하면 적극적으로 써야지. 오랑캐 타령하며 배척하는 게 말이 되냐? 라며 담배를 찬성하는 쪽이 열린 마인드의 사람으로 보이죠. 하지만 담배의 폐단이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약간의 세월이 지나자 담배가 나쁜 물건이라는 걸 알아채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실학자 이익 선생님의 성호사설을 보면 담배가 정신건강을 해치고 치아를 상하게 하며 노화를 촉진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실학자 이덕리 선생님께서도 몸의 기운을 소모시키고 안구 건강에 안 좋다는 점을 언급하십니다. 이런 주장은 현대의 관점과도 일치하는 부분이지만 당시의 흡연자들에겐 큰 영향을 주진 못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오해가 워낙 깊이 박혀 있다 보니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여전히 유익한 물건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에 증명이 힘들었던 건강 문제와는 다르게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폐단도 존재했습니다. 일단 불을 쓰는 물건이다 보니 화재 문제가 있습니다. 광해군 15년과 숙종 43년에 큰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고 작은 화재는 수도 없이 발생했겠죠. 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평범한 백성들에게 담배값은 큰 부담이었겠지만 이들은 돈이 없어 밥을 굶을 지경에도 담배를 피웠습니다. 영조 18년의 기록을 보면 흉년이 들어 백성들에게 재난지원쌀을 줘놨더니 사람들이 그 쌀을 몽땅 들고 가서 담배를 사서 피웠다 합니다. 거기에 국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문제인데 담배를 재배하는 경지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 쌀을 심어야 하는 비옥한 토지조차 담배를 재배하고 있었고, 이는 조선의 곡식 생산량을 위협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외에 독특한 논리는 제사에 방해된다는 점이 있었는데 담배 냄새 때문에 조상님 귀신이 제사에 찾아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유교에서 제사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담배와 예절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문화 중에 굉장히 독특한 것이 윗사람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흡연 예절입니다. 바로 옆 나라인 중국에도 이런 문화는 없고 조선에도 처음 담배가 들어왔을 땐 없던 문화인데 어쩌다 이런 예절이 생겨났는지는 의견이 조금 갈립니다. 광해군이 담배를 싫어해서 생긴 문화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좀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은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담배가 도입된 17세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사회적인 혼란과 급변을 겪었던 시대입니다. 이런 사회 변화는 양반들에게 위기감을 안겨주었는데요. 양반 중심의 지배구조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었죠. 이 때문에 양반들은 성리학적 명분론을 내세워 윤리규범을 강화하고 신분에 따른 질서를 더욱 강조하게 됩니다. 이런 시기였으니 흡연에도 신분과 나이에 따른 예절이 생겨났다, 이런 관점이 있는데요. 이 흡연 예절과 관련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정조 14년 5월의 어느 날 당시 좌의정이던 최재공이 비서와 함께 서대문을 지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새파랗게 젊은 두 놈이 팔짱을 떡 끼고 건방지게 담배를 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비서가 나서서 어디 정승 앞에서 담배를 물고 있냐, 당장 빼라,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이 어린 것들이 말입니다. 저 양반이 최재공인가?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담배를 꺼야 하냐? 하며 감히 좌의정의 이름을 부르며 바락바락 대든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비서가 이놈들을 구치소에 가두도록 하는데 그날 밤 갑자기 구치소로 유생 무리가 몰려와서는 소리를 질러댑니다. 저분들이 누군지나 알고 가둬두는 거냐? 저분은 무려 중부학당의 장의다. 당장 풀어주는 것이 좋을 거다 하며 전옥서를 지키는 관원들을 협박한 것이죠. 중부학당은 4부학당 중 하나인데 성균관을 대학이라고 치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장이란 학생회장에 해당하고요. 저분께서 무려 고등학교 학생회장이시니 좋은 말로 할 때 풀어주란 겁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에 좌의정께서 가둔 사람이니 석방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말해줬지만 이 질풍노도 학생들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관원들을 잡아서 죽여버리겠다느니 감옥 자물쇠를 부숴버리겠다느니 하며 난동을 피운 겁니다. 이 소식에 더욱 화가 났던 최재공은 원래는 다음날 풀어주려 했는데 안되겠다 하시며 두 사람을 형조로 넘겨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속이 타들어가는 건 누구일까요? 두 학생들의 부모님이죠. 이들은 그리 대단할 것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김병성의 아버지는 돈영부 참봉으로 종 9품의 관리였고 김관순의 아버지는 동부 봉사로 종 8품입니다. 말단 관리의 자제들이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니 어른들이라도 나서서 싹싹 빌어야겠죠? 김병성의 아버지와 김관순의 할아버지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하며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 후에 최재공은 가정에서 교육하라며 두 유생을 풀어주는데 이중 김병성은 그 길로 아버지 직장에 끌려가서 골기를 맞았다 합니다. 이 정도면 저지른 일에 비해 좋게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악당 유생들이 동기를 위한답시고 일을 크게 만들어버립니다. 최재공이 유생을 모욕했다는 식으로 쪽지를 돌리면서 여론을 만든 것인데 이 때문에 조용히 넘어간 사건이 공론화가 되어버렸고 대간에서는 좌의정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최재공은 늘 정치적으로 공격받는 입장이었기에 탄핵이라면 익숙했지만 진짜 이번엔 너무 억울하잖아요. 좌의정 못해먹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성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결국 모든 정황을 알게 된 정조대왕. 유교 질서를 강조하던 이분께서 그냥 넘어갈 리 없습니다. 처음 담배 피던 유생이야 최재공이 알아서 처리한 것이라 쳐도 밤에 구치소에서 난동 부린 놈들은 그게 무슨 유생이고 선비냐는 것이죠. 정조는 난동의 주동자는 평생 과거 시험을 못 치도록 금지했으며 추종자들은 10년간 과거를 못 치도록 처벌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서재 벽에 붙여서 모든 유생이 볼 수 있도록 박제해버리죠. 그러고 나서 최재공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네 마음 다 이해한다, 네가 잘한 거 맞다, 빨리 출근해라 하는 명을 내렸지만 최재공은 바로 복직하지 않고 느긋하게 2주가 지나서야 출근을 했다 합니다. 담배가 처음 도입되던 시기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해로움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었기에 이 독극물은 너무나도 쉽게 세계인의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흡연이 죽음을 불러온다는 사실은 1950년대에 들어서야 알려진 내용인데 이때는 이미 국가에서 손을 대기 힘들 정도로 담배가 깊게 뿌리 박혀 있었죠. 현대인들은 흡연의 해악을 잘 알면서도 담배를 피우고 세계에선 매년 600만 명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